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와 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4에서 65페이지 지질시대의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지질시대를 좀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가장 초기에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해가지고 현생 누대로 오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지질 시대를 이렇게 배웠었고, 이번 시간에는 그 지질 시대의 환경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지질 시대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 시대의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 생물의 분포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후. 근데 우리가 지질 시대를 구분했던 거는 다 생물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생물이 멸종하거나 새롭게 출현하거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물이 멸종하고 새롭게 출현하기 위해서는 기후의 변화가 있었어야 돼요. 이제 생물이라는 건 그 시기의 기후에 특별히 적응한 애들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멸종하는 경우에는 걔네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갑자기 변했을 때, 기후가 변했을 때 이런 생물종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질시대는 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생물종이 좀 변화하면서 구분되었다. 그렇다면 각각의 지질시대 때는 어떤 기후가 있었는가, 그걸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방법을 제가 6개를 이제 표로 해서 학습지에다가 넣어놨는데, 이 앞선 5개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오는 빙하코어라는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그래도 이 앞선 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의 첫 번째로는 화석 연구가 있어요. 화석. 우리가 화석을 2가지를 배웠습니다.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그 중에서 어떤 화석을 연구해야지 과거의 기후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써있다시피 시상화석을 이용하면 과거의 기후를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시상화석은 특정한 환경에서만 분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의 암석의 이제 절대 연령을 구하고 그때 발견되는 시상화석을 그 종류를 안다면은, 이 시기에 이 지역의 환경은 어땠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상화석을 조사하면 당시의 기후 환경을 추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석회 동굴 속의 종유석과 석순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런 온난 아니면은 한랭 이런 거를 알기보다는 그 지역의 강수량이 어땠는지, 그때 비가 주로 많이 왔는지 아니면 비가 적게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석회동굴에서 자라는 이 종유석과 석수는 지하수의 양에 따라서 성장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강수량이 많으면은 지하수의 양이 더 불어나고, 강수량이 적어지면 지하수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이 종유석과 석순의 성장하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강수량뿐만 아니라 기온도 알 수는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기온에 따라서 종유석이나 석순의 이 산소 동위 원소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종유석과 석순의 산소 동위 원소비를 연구를 하면 그때 기온에 대해서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소 동위 원소비는 이따가 빙하코어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냥 기온에 따라서 기온도 종유석과 석순의 연구에 의해서 알 수가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퇴적물 분석이에요. 퇴적물. 이제 호수 밑에서 겨울과 여름이 반복되면서 호상점토층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퇴적 얘기할 때 다 했던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따라서 퇴적층의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용한 거죠. 여름에는 좀 밝은 색상의 암석들이 와가지고 쌓이고, 겨울에는 그 호수가 얼음으로 덮여가지고 호수 안에 있는 주로 아주 미세한 진흙이나 점토 이런 것들, 아니면은 플랑크톤의 시체, 얘네들이 쌓여가지고 좀 어두운 색상의 퇴적이 되는 거.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밝거나 어두운 색상의 이 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호상점토층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분석을 하면은 그때 기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퇴적물을 분석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꽃가루 화석을 연구해서도 그 과거의 기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지층에 꽃가루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꽃가루가. 그리고 이 지층의 절대 연령은 뭐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시기가 언제였는지 이제 절대 연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때 발견되는 꽃가루 화석의 종류를 이용해서 이때 기후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기후가 한랭하면 추울 때는 어떤 나무들이 잘 자라냐면, 어떤 나무들이 주로 이렇게 되냐면 침엽수의 꽃가루가 많아집니다. 말이 두 번 나와가지고 두 번째 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면서 좀 대충 얼버무렸는데, 아무튼 기후가 추우면 침엽수가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침엽수의 꽃가루가 많이 떨어지고 그게 퇴적층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꽃가루 화석으로서 남게 되는데, 이 침엽수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잎이 뾰족뾰족한 걸 침엽수라고 하죠. 잎이 왜 뾰족하냐면 물이 없는 좀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적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후가 한랭하다는 건 조금 기후가 건조하다. 우리 겨울에 여름보다 더 건조하죠. 그런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침엽수가 많이 자라고, 걔네들이 꽃가루가 날리니까 그런 것들이 퇴적층에 이렇게 갇혀 있다.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고, 만약에 기후가 온난하다고 하면은 침엽수보다는 화렵수의 꽃가루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가 더웠던 그 시기에는 그 지층에 화렵수의 꽃가루가 이렇게 같이 퇴적돼 가지고 남아 있겠죠. 꽃가루 화석을 연구하면은 과거의 기후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추웠으면 침엽수의 꽃가루가 주로 많이 보이고, 더웠으면 화렵수의 꽃가루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좀 추웠다가, 그것보다 덜 과거에는 약간 더워졌다가, 뭐 이번에도 침엽수가 나온다면 현재는 약간 추운 환경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변화에 약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다섯 번째로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해서도 그때의 기후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나이테는 1년 동안의 기록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여기를 딱 이렇게 자르면은 나무의 나이테가 이렇게 보이죠. 이제 1년에 이 주름이 하나씩 잡히는 건데, 얘가 여기를 자세히 본다면 잘 자랄 때는 주름의 간격이 굉장히 넓을 거예요. 그러다가 잘 못 자랄 때는 이 주름의 간격이 되게 촘촘할 겁니다. 촘촘. 나무가 주로 잘 자라고 또는 잘 자라지 못하는 이런 때를 비교하면, 보통은 이제 따뜻할 때 잘 자라고 추울 때 잘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라고 하면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기후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무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이테가 촘촘해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특히 이때는 좀 기후가 추워가지고 나무가 잘 성장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나이테의 성장 정도로 기후를 추정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앞서 5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기후를 연구할 수가 있겠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나오는 빙하코어입니다. 빙하코어. 빙하코어. 자, 생소한 용어죠. 빙하코어. 얘 정의부터 얘기를 하면,
빙하에서 채취한 원통 모양의 얼음 기둥을 갖다가 빙하 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빙하가 이렇게 뭐 있다고 치면 사람은 요만하다고 볼게요. 굉장히 빙하가 큰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뚫어요. 그리고 이걸 쏙 빼면 이렇게 긴 원통 모양의 얼음 기둥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빙하 코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빙하 코어입니다. 빙하 코어.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쏙 빼가지고 연구를 하냐? 이걸 연구하는 게 이제 빙하 코어 연구인데, 이제 극지방 같은 경우에 남극이나 뭐 북극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은 워낙에 춥다 보니까 얼음이 녹지 않고 얼어있는 채로 보존이 돼요. 그래서 이 얼음이 이제 한순간에 이만큼 생겼느냐, 이 빙하가 이렇게 많이 커졌느냐, 그건 아니고 처음에는 좀 적었다가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크기까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빙하는 아주 예전의 기록이 깊숙하게 있을 거고 점점 겉으로 오면서 최근의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즉, 이 빙하는 아주 예전에 그 눈이나 이런 얼음의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눈이나 얼음의 기록을 온전히 갖고 있는 그런 애가 되겠고요. 그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판에서 빼낼 수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이제 밑에서 위로 올수록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그런 눈, 얼음 이런 것들이 변해오는 그런 과정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빙하 코어를 하는 이유는 얘는 예전부터 점점 성장해온 빙하고 아주 과거의 기록이 잘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만 년 전부터의 공기방울, 눈, 뭐 얼음 이런 게 그 속에 잘 남아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얼음을 잘 보시면 정말 꽝꽝 오로지 물만으로 된 경우도 있지만 이 얼음의 이 안쪽에 공기방울 같은 게 붙잡혀 있는 거를 가끔씩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공기방울은 왜 생겼냐? 얼음이 녹을 때 약간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런 공기가 들어간 거죠. 이 빙하에도 다 공기방울이 들어갈 공간, 조금만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코어에 이런 공기방울들이 잡혀 있는데 걔네들은 각각 그 얼음이 생길 때 존재하던 공기가 거기에 싹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밑에 공기방울이 있다면 걔는 과거에 있던 공기가 그대로 잡혀 있는 거고요. 그 위에 공기방울이 있다면 걔는 현재의 공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기를 갖다가 잘 연구를 하면 과거에는 현재와 비교해서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달랐겠구나, 아니면은 뭐 질소랑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현재랑 어떻게 달랐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빙하 코어를 연구를 하면 이런 과거의 대기를 연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공기방울 말고 이 빙하 자체를 연구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좀 더 볼 건데, 결국 이 여름 기둥을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산소 안정 동위원소의 비율을 이용해서 연구를 합니다. 좀 어렵죠?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율.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산소분의 산소 동위원소의 양, 이거를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 산소 동위원소에 대해서 좀 볼게요. 산소 동위원소란 자연에 존재하는 산소 동위원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자연에 충분히 많이 존재하는, 이 자연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산소가 있을 거고요. 이거 외에도 산소 동위원소도 같이 자연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얘는 동위원소지만 방사성 붕괴를 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니고 그냥 산소 동위원소, 안정한 동위원소입니다. 붕괴하거나 그러지 않는 애. 그래서 이 대기 속에는 일반적인 산소랑 이 산소 동위원소가 같이 섞여 있고, 당연히 공기 속에 섞여 있는 이 산소 동위원소는 물 속에도 같이 섞여 있고요. 등등등 어디든 간에 산소 동위원소와 산소가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소 동위원소의 양은 당연히 일반적인 산소보다는 좀 적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 비율은 이렇게 쓴 겁니다. 일반적인 산소분의 산소 동위원소. 만약에 얘가 이제 1이고 이게 10만큼, 얘가 10개 있을 때 얘가 하나만큼 있으면 이 비율 값은 10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뭐 어떤 때는 산소 동위원소가 1이 아니라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의 값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가 되죠. 그러면은 이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비교하면 10분의 1보다는 10분의 2가 크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좀 보면, 일단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해수의 증발로 인해서 생성된 구름에서 내리는 눈이 얼어가지고 생기는 게 바로 빙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증발을 하죠, 물이. 그리고 그 물이 모여서 이렇게 구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구름에서 눈이 내리죠. 이 눈이 얼어가지고 생긴 게 빙하입니다, 빙하. 이 순서 아시겠죠? 해수에서 증발된 물이, 해수에서 증발된 그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빙하를 만들게 된다. 요런 순서인데, 자, 이때 따뜻한 물, 기후가 따뜻할 때는 산소 동위원소랑 일반적인 산소랑 둘 다 증발이 잘 돼요. 자연적으로는 이제 이 비율이 막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어느 때 이제 얘가 주로 바닷속에서 잘 증발되느냐, 요게 달라가지고 이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 빙하에 나타나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달라지는 건데, 자,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물 속에 웬만하면 이제 산소 동위원소랑 일반적인 산소가 비슷한 그 비율로, 그러니까 항상 그 비율이 유지되면서 존재를 해요, 물 속에. 제가 임의로 일반적인 산소랑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10대 1이라고 임의로 정해보겠습니다. 진짜 이런 비율인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일반적인 산소는 동그라미로 그리고 산소 동위원소는 네모로 그려볼게요. 아니다, 색칠한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일반적인 산소. 이렇게 10개가 있으면 산소 동위원소가 하나씩, 아니다, 비율을 10대 3으로 하겠습니다. 10대 3. 10대 3. 10개 있을 때 산소 동위원소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바닷속에. 당연히 이 공기 속에도 산소 동위원소랑 일반적인 산소의 비율이 10대 3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따뜻할 때랑 차가울 때, 그러니까 기후가 온난할 때랑 추울 때 이 비율이 전체적으로 공기랑 해양 속이랑 다 합하면은 결국엔 10대 3인데 이게 가끔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해양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공기에 더 많은 그 산소 동위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빠져나오지 않아서 공기에, 해양에 산소 동위원소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과정을 잘 보면 기후가 따뜻할 때 따뜻한 물에서는 산소 동위원소나 일반적인 산소나 둘 다 증발이 잘 돼요. 그래서 10대 3의 비율로 증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차가운 물에서는 산소 동위원소는 잘 증발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산소만 증발이 잘 돼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냐면, 산소 동위원소는 일반적인 산소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 표면에 있는 물이 이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표면에 있는 것들은
가벼운 원소들이 표면에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산소 동위원소랑 일반적인 산소를 비교하면 얘는 질량수가 16이네고 얘는 질량수가 18이네요. 그래서 얘는 양성자가 8개지만 중성자가 2개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자가 10개, 양성자 8개, 중성자 10개인 거고 일반적인 산소는 양성자 8개, 중성자가 8개인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질량을 비교하면 산소 동위원소가 질량이 더 큽니다. 얘가 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얘는 완전 표면에 있는 건 아니고 요 아래 좀 있고 표면에 딱 붙어 있는 것들은 주로 일반적인 산소입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정말 표면에 딱 있는 애들 일반적인 산소만 증발이 잘 되고 날이 따뜻할 때는 완전 표면에서만 증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산소 동위원소들도 잘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이해가 좀 되나요? 얘가 좀 무거워서 밑에 있는데 날이 따뜻할 때는 워낙에 증발이 잘 되니까 좀 밑에 있더라도 잘 증발이 잘 되고 날이 추울 때는 워낙에 증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표면에 있는 이 가벼운 애들만 위로 이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어느 시기에 만약에 한랭한 기후였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에는 주로 바다에서 공기로 빠져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인 산소가 될 거고요. 그러면 원래 이 대기가 10대 3의 비율로 있었을 텐데 추울 때는 10대 3이 아니라 뭐 15대 3, 이 정도로 일반적인 산소가 더 많은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들이 응결해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눈을 내려서 빙하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그 빙하는 그러니까 물은 이제 H2O죠. 산소가 들어갑니다. 산소. 그래서 빙하도 이제 H2O가 얼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때 이 산소에 좀 일반적인 산소랑 산소 동위원소가 들어있는 그 비율을 보면은 날이 추울 때는 눈 자체에 일반적인 산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빙하에서도 일반적인 산소가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산소 안정 동위원소의 비율은 낮을 거다라는 거죠. 원래 10대 3이니까 10분의 3이었던 값이 예를 들어 이 대기 중으로 증발이 더 잘 돼서 그 일반적인 산소가 증발이 더 잘 돼가지고 15대 3이 됐다라고 하면 15분의 3이 되면서 원래 있던 값보다 낮아지는 거죠. 얘는 뭐 0.3이라고 하면 얘는 하면은 5분의 1이니까 0.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기 중에 산소 동위원소 비가 낮아지게 되고 그 말은 구름의 산소 동위원소 비도 낮아지는 거고 구름에서 내리는 눈의 산소 동위원소 비도 낮은 거고 그 눈이 얼어서 만들어진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비도 낮은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따뜻한 기후였다면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크게 나타나는데 왜냐? 이 바닷속에 있던 산소 동위원소들도 증발이 잘 돼요. 조금 무겁긴 하지만 날이 따뜻하니까 증발이 슉슉 잘 됩니다. 그러면 뭐 평소에 이 10대 3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 추울 때보다는 0.32 값이 되는 거죠. 산소 동위원소 비율의 그 값이. 뭐 날이 따뜻할 때는 0.2가 됐다가 추울 때는 다시 0.3이 되는 이런 비율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빙하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때 얼음 조각, 이때 얼음 조각을 비교하면 아, 이때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낮더라. 이 값이 낮더라. 이때는 이 값이 높더라. 라고 한다면 아, 이때는 주로 산소 동위원소가 잘 증발하던 때였구나. 그러면 아, 현재는 좀 온난하구나. 그리고 과거에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죄송합니다. 다시. 현재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낮다라는 거는 얘는 증발이 잘 안 되고 얘가 증발이 잘 된다는 거니까 주로 추울 때 얘만 증발이 잘 됐었죠. 그러니까 증발 자체는 잘 안 되는데 비교적 얘만 잘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낮다라는 뜻은 이때는 좀 추웠다, 현재는 좀 춥다라는 뜻이고, 과거에 이 얼음을 연구를 했더니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더라. 그 말은 산소 동위원소도 증발이 잘 되는 때였으니까 이때는 온난해겠구나. 과거에는 뭐 온난하고 현재는 좀 한랭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제 설명도 좀 정리되지 못해서 했던 말 또 하거나 약간 듣기에 거북하진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되긴 하는데 충분히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대기에서만 바뀌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해양에서 증발해가지고 빠져나와서 대기에 이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바뀌게 한 것처럼 해양에서 빠져나온 만큼 해양에 남아있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도 달라지게 돼요. 그걸 이용한 게 또 해양 퇴적물입니다. 방금 말한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해양 퇴적물을 분석을 하면은 한랭한 시기에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율을 만약에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랭했을 때는 추웠을 때는 해양 퇴적물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빙하 코어 연구할 때는 추우면은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라고 배웠죠. 하지만 이 해양 퇴적물을 연구를 할 때는 추울 때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죠? 왜 그런지 좀 볼게요. 자, 일단 해양 퇴적물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다에 유공충이라는 생물이 삽니다. 얘는 단세포 생물로 좀 아주 막 미생물은 아니고 약간은 크기가 그래도 눈에 보일 정도로 있는 애인데, 또 얘의 특징은 되게 옛날부터 존재하던 진화가 덜 된 단세포 생물이고요. 석회질의 껍질을 갖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석회질의 껍질에는 당연히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공충의 껍질에 해양 속 산소 안정 동위원소의 비율이 기록이 되고요. 아까 말한 그 일반적인 산소분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기록이 되고요. 왜냐면 얘가 석회질의 껍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해양의 물을 흡수하면서 석회질의 껍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해양 속에 이 비율이 껍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유공충은 아주 이제 해양 속에 활발하게 살고 있는 애고 살았다가 죽었다 이 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해양의 그 퇴적물을 한 층을 차지하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유공충의 시체가 해저의 퇴적물을 담당하는 아무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해양 퇴적물의 한 부분. 그래서 이 유공충의 시체가 지속적으로 해양 퇴적물로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 한랭한 시기일 때 유공충 껍질에 기록된 산소 안정 동위원소의 비율을 잘 보면 이 값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크게 나타나냐면 한랭한 시기면은 얘가 증발이 잘 안 돼요. 이 산소 동위원소가 증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산소만 표면에서 겨우겨우 증발이 좀 되죠. 그래서 대기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산소만 증발이 잘 되니까 이 값이 낮아지게 되는데, 추울 때. 근데 해양 입장은 얘가 증발이 잘 안 되고 해양에 남아있고 얘만 잘 빠져나가면 해양 입장에서는 얘가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산소가. 산소 동위원소는 바다에 잔류하고 얘가 줄어드니까 결국 이 값은 분모가 줄어드는가라는 뜻은 얘가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해양 입장에서는 추울 때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커지게 된다. 당연히 온난할 때는 이 대기 입장에서 이 값이 커지고 해양 입장에서는 이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빙하랑 해양 퇴적물의 기후에 따른 산소 안정 동위원소의 비율이 서로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산소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거,
이때가 추웠을까 아니면 더웠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할 때 빙하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해양 퇴적물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걔네 둘이 서로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나타낸 지질시대의 전반적인 기후, 이거 학습지 뒷페이지에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4가지의 시대가 있죠.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물론 고생대, 중생대 안에 다 기로 조그맣게 더 나타나긴 하는데 걔는 생물종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환경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크게 시대를 이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성캄브리아 시대의 기후를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때는 빙하기가 나타났어요. 빙하기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기라는 거는 이제 극지방의 빙하의 비율을 가지고 빙하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좀 추웠던 이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생대 때 기후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때에도 좀 추웠던 빙하기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온난했지만 특히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요. 신생대를 연구했을 때도 초기에는 좀 온난했지만 후기에 빙하기가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해가지고 빙하기가 나타나지가 않았다.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신생대 다 빙하기가 나타나지만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이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빙하 코어랑 해양 퇴적물을 이용해가지고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로 기후를 알아내는 방법, 그거를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게 알아낸 이 4가지 시대에 빙하기가 나타나는 거는 3가지가 있고 빙하기가 나타나지 않는 게 중생대가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조금 일찍 끝냈고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만나서 수업 66페이지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4페이지, 65페이지도 교과서 내용도 조금 읽어보시고요. 교과서 아예 안 보면 안 됩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